360만 발. 이 숫자 하나가 워싱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3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포성이 잦아들었습니다. 격전이 끝나서가 아니었죠. 더는 발사할 포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군수창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유럽 각국은 생산 한계선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가장 많은 병력과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측이었죠. 그러나 그 공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펜타곤 전략회의실 스크린에 수십 개 동맹국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워져 갔죠. 영국이 사라졌습니다. 독일이 지워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이름은 단 하나. 대한민국.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질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미국조차 기댈 수밖에 없는 힘을 갖게 된 걸까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전선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폭음이 아니라 고요함이 전장을 뒤덮은 겁니다. 25년 3월 우크라이나. 쏠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화면에 떠오른 한 줄. 보유량 360만 발. 보유국 대한민국. 이 한 줄이 펜타곤을 침묵시켰습니다. 저는 루카스 벤틀리입니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23년간 방산 공급망과 동맹 방어체계를 연구해온 분석가죠. 숫자로 전략을 읽고 통계로 미래를 예측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워싱턴 초청 브리핑에서 접한 한 장의 보고서가 제 모든 전제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엔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표식들이 정지해 있었죠. 움직임이 멈춘 지점들이었습니다. 포격이 중단된 구역들이었습니다. 재고가 고갈됐습니다. 국방차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누군가 펜을 놓쳤습니다. 바닥을 구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23년 경력 동안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 옆자리 로버트 헤이스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해군 출신 분석관이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소문난 그였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데이터 과장된 것 아닙니까?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방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세 차례 교차 검증을 거쳤습니다. 확실합니다. 미국은 월 4만 7천 발을 생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일 6천 발이 소진되고 있었죠. 산술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는 셈입니다. 유럽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독일 크라우스마파이는 가동률을 120%까지 끌어올렸죠. 3교대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했습니다. 프랑스 넥스터는 긴급 증산 라인을 열었습니다. 주말 가동을 강행했죠. 영국 BAE는 정부 긴급 지시로 민수 생산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모든 설비를 포탄 제작에 집중시킨 겁니다. 지난주 나토 긴급회의 내용입니다. 브리핑 담당 장교가 이어갔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국방장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결론은 동일했죠. 3개월 후엔 전선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3개월, 90일, 그 이후에 대해선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나토 전체 비축량을 합산해도 3개월이 한계선입니다. 브리핑 장교가 단언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가파르게 하락하는 재고 곡선. 우리는 시간과의 경주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수치를 확인해 보시죠. 한국? 저는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동맹국이긴 하나 규모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월간 생산량 23만 발. 저는 숫자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5기인 줄 알았죠? 이게 정확합니까? 제 옆 동료가 먼저 질문했습니다. 확인 완료됐습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공식 통계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하루 7,400발.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산이 가능한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답은 간명했습니다. 70년간 준비해왔습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나라, 휴전선 직해서 존속해온 민족, 그들에게 포탄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었던 겁니다. 스크린에 다음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총 비축량 360만 발. 의자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죠. 저는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비교 수치를 찾았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를 모두 합산해도 212만 발이었습니다. 한국 단독으로 서방 전체를 상회하는 셈이었죠.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방 차관이 지시했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완료했습니다. 세 개 독립기관이 각각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선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계속됐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한국산 포탄은 110만 발, 전체 공급량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현장 평가 문서입니다. 새 자료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사령부 보고서였죠. 한국산 포탄 도착 24시간 만에 전선이 안정됐습니다. 명중률 93.7%, 불발률 0.2% 미만입니다. 수치가 연속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탄 보관 상태 역시 완벽했습니다. 습도 관리, 온도 유지, 운송 과정 전부 매뉴얼 기준을 충족했죠. 단 한 발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량 생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제작하고 제대로 보관하고 제대로 운송하는 완결된 체계였던 겁니다. 러시아군 포로 신문 기록입니다. 마지막 자료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포탄을 두려워합니다. 정확하고 강력하며 끊이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성질의 침묵이었죠. 경애가 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생산 역량이라면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왜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들의 시설은 어디 위치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하입니다. 지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국에 2,800여 개의 지하 탄약고가 있습니다. 총 연장 1만 4천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거리보다 깁니다. 한 나라 안에 그만한 터널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년간 파왔습니다. 화강감층 지하 50m의 말이죠.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암석입니다. 그 아래 포탄을 쌓아놨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축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집념이었습니다. 포방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브리핑 장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국군이 쓰는 은어입니다. 포병이 국방부를 지배한다는 뜻이죠.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군사전략 핵심은 포병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K9 자주포 3,300문,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포에 쏠 탄약이 준비돼 있었죠. 우리가 1년에 만드는 걸 한국은 석 달 만에 만듭니다. 국방 차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부러움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맹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우리가 지켜준다고 믿었던 나라가 실은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결론, 대한민국 미군조차 감당 불가한 수준? 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데이터를 다루어 왔지만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명확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죠. 360만 발, 23만 발, 110만 발.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작은 나라, 분단국가, 우리가 보호해온 동맹, 그런 나라가 세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이 버틴 건 나토의 힘이 아니었죠. 태평양 건너 작은 반도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포탄을 빌리는 쪽이 됐다. 동료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2장이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포방부와 지하 요새.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준비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가 궁금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동맹이란 단순히 조약이 아니라는 걸, 진짜 동맹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는데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방부. 공식 문서에는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련 자료 곳곳에서 보였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주 언급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한국 주재 무관 출신인 제임스 박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3년간 근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농담이 아니더군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포병이 국방부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한국군 내부에서 쓰는 은어죠. 실제로 그들의 모든 전략이 포병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K9 자주포 3,400문, 155mm 포탄 360만 발,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책상 위 지도를 가리켰죠? 한반도였습니다. 이 땅을 보세요. 삼면이 바다, 북쪽은 대륙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정학적 저주죠. 지도를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지점,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앞에서 멈췄죠. 국산 B번의 침략, 국방연구원 통계였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부터 계산한 숫자였죠. 932번, 거의 1000번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여진족이 내려왔습니다. 왜구가 바다를 건넜죠. 청나라 군대가 밀려왔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신미항요. 역사책에 나오는 전쟁만 해도 수십 개였습니다. 단 한 번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적혀 있었습니다. 932번 모두 방어전이었습니다.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죠. 항상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 자료가 나왔죠. 35년간 식민지배, 그 이전엔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를 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모두 이 땅 위에서 일어났죠. 한반도는 전쟁터였습니다. 남의 전쟁터였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할 때마다 이 땅이 짓밟혔죠. 그들은 배웠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땅 위의 요새는 소용없다는 걸, 성벽도 산성도 결국 무너진다는 걸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저는 국방부 시설 자료를 펼쳤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전국 2,837개 지하 탄약고, 총 연장 14,607km,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11,000km입니다. 그보다 긴 터널을 한 나라 안에 팠다는 겁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팠습니까? 한국전쟁 직후부터입니다. 70년 넘었죠? 70년. 3세대가 넘는 시간입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고 아버지가 이어가고 아들이 완성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화강 감층 지하 50m에 파들어갔습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한반도는 화강감 지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암석 중 하나죠. 그 아래 터널을 뚫었습니다. 화강감, 핵폭탄도 뚫기 어려운 암석입니다. 그 깊이에 탄약고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온도 15도, 습도 45% 자동 유지. 30일간 외부 차단 상태에서도 작동 가능. 각 탄약고마다 독립 전력망과 환기 시스템. 이건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지하 도시였죠. 전쟁이 나도 핵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입사시간 교대 근무입니다. 온습도 체크, 포탄 상태 확인, 회전 배치까지. 매뉴얼이 두껍습니다. 포탄도 살아있는 것처럼 관리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꺼내서 훈련에 쓰고 새 것을 채워넣죠. 끊임없이 순환시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GDP의 0.3%를 70년간 투자했습니다. 누적 5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500억 달러, 항공모함 10척을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을 땅속에 쏟아부었죠. 보이지도 않는 곳에 말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뭘까 싶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결심이죠. 결심? 9833번째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932번 침략당했습니다. 932번 짓밟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음번엔 다르게 하겠다고?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이 붉은 점들이 한반도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2,800여 개 탄약고 위치였습니다. 강원도 산속, 경상도 계곡, 전라도 구릉지. 어디든 있었죠? 저기 어디서 오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오면 북부 탄약고가 움직이고 동쪽에서 오면 동부가 움직입니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있죠. 이건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신경망이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단면도를 봤습니다. 지하 터널 구조였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했죠. 본 통로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갔습니다. 각 끝에 탄약고가 있었습니다. 침투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설계도는 최고 기밀입니다. 그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도 자기가 판 구간만 알죠. 전체를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저는 페이지를 또 넘겼습니다. 방호 구조 설명이 나왔죠. 화강감 한반 50m, 콘크리트 벽 3m, 강철 방호문 40cm, 3중 방어선이었습니다. 폭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핵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히로시마급 핵폭탄이 바로 위에서 터져도 내부는 안전합니다. 충격이 화간감에 흡수되죠. 이건 방공호가 아니었습니다. 핵 방공호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각 탄약고마다 비상 발전기가 있습니다. 연료도 비축돼 있죠? 한 달은 거뜬합니다. 한 달? 30일 동안 완전히 고립돼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기억이었죠. 932번의 침략. 그 모든 기억이 이 터널 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몽골의 침입, 왜구의 약탈, 청나라의 압박, 일본의 지배. 모든 아픔이 화강감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잊으면 또 당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땅속에 새겨놓은 겁니다. 포방부.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단순히 포병이 강하다는 게 아니었죠. 절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8,000km 넘어 한반도에도 같은 별이 떠 있겠죠. 그 땅 아래 14,000km 터널이 뻗어 있었습니다. 총구는 과거를 향하지 않습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미래를 향합니다. 다시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932번 무너졌지만 933번째는 달랐습니다. 스스로 지킬 힘을 만들었죠. 땅 위가 아닌 땅 아래에,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 침략의 역사가 방어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세계 최강의 포병을 만들었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시뮬레이션 72시간의 전쟁 종결, 360만 발의 포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다음 장에 있었습니다. 포방부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의지였죠. 민족의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화강감 50m 아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센터는 펜타곤 지하 3층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360만 발의 포탄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한국군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담당 리처드 맥도날드가 말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온 전문가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북한 전역이 좌표로 표시됐죠. 군사시설 5,000개, 하나하나 빨간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목표물 설정 완료했습니다. 리처드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K9 자주포 3,300문 배치 완료, 탄약 360만 발 준비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쪽 휴전선 아래 파란 점들이 나타났죠. 3,300개. 한국의 자주포 위치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리처드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점들에서 궤적이 뻗어나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첫 번째 빨간 점이 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당 발사량 19,100발입니다. 리처드가 설명했습니다. K-29 자주포 한 문당 분당 6발 발사 가능합니다. 3,300문이 동시에 움직이면 이 수치가 나오죠. 19,100발. 1시간에 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루면 47만 발, 사흘이면 141만 발. 화면 속 빨간 점들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평양 주변 군사 기지부터 무너졌습니다. 동해안 미사일 기지가 다음이었습니다. 서해안 포병 진지도 지워졌죠. 12시간 경과,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숫자가 떴습니다. 파괴된 목표 2,300개, 절반이 사라진 겁니다. 12시간 만에요? 24시간 경과, 빨간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5,000개 중 4,700개가 사라졌죠. 하루 만에 북한 군사력의 94%가 무력화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8시간, 72시간, 화면 속 북한 땅의 빨간 점이 완전히 사라졌죠. 72시간 만에 목표 파괴율 98%입니다. 리처드가 결과를 읽었습니다. 남은 2%는 지하 깊숙이 숨겨진 시설들입니다. 하지만 작전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3일. 단 72시간 만에 전쟁이 끝난 겁니다. 아니, 전쟁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이었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리처드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랜드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우리 펜타곤 세 곳에서 독립적으로 돌렸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세 기관 모두 같은 결론, 7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거였습니다. 변수를 넣어봤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날씨, 지형, 적 대응 전부 넣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돌렸죠.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리처드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가 겹쳐 있었습니다. 모두 72시간 안에 수렴했습니다.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도 참석했죠. 결과를 보여줬더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실전이라면 24시간이면 됩니다. 24시간? 저는 리처드를 봤습니다. 농담이냐고 물으려다 그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보수적입니다. 안전마진을 많이 잡죠. 하지만 실전에선 다릅니다. 리처드가 설명했습니다. 첫 타격에 지휘부가 마비됩니다. 통신망이 끊어지고 명령체계가 무너지죠. 그 다음부터는 조직적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적이 계속 싸운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머리가 잘리면 몸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히로시마급 원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히로시마 원폭은 15킬로톤입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K9의 72시간 지속 타격은 그 수십 배입니다. 범위도 넓고 정밀하죠. 원폭은 한 번이지만 포격은 쉬지 않습니다. 지속 타격,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폭풍, 쉴 틈이 없는 공격, 적은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명중률은 얼마입니까? 2024년 실전 데이터 기준 93.7%입니다. 93.7%? 거의 100발 100중이었습니다. 100발을 쏘면 90마발이 목표를 맞춥니다. 미사일급 정확도였습니다. 중국 동북부는 어떻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압록강 너머가 보였습니다. 중국 선양 단둥 일대였죠. K가위의 최대 사거리는 54km입니다. 그가 원을 그렸습니다. 휴전선에서 54km?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중국 동북부 일부 군사기지가 사거리 안에 들어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도 압니까? 당연히 압니다. 리처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죠? 한국의 포병은 단지 남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360도 전 방향을 커버합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붉은 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개인과의 사거리였습니다. 빈틈이 없었죠. 이 화력 앞에선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시작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게 억제력입니다. 억제력.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싸움 자체를 막는 힘. 한국의 포병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부록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북한군 포병은 어떻습니까? 1만 4천 문 정도 됩니다. 리처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형입니다. 사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지죠. 한국의 K9만은 비교가 안 됩니다. 1만 4천 대 3,300. 숫자로는 북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질이 달랐습니다. 구형 곡사포와 최신 자주포.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반역 시뮬레이션도 돌렸습니까? 당연히 했습니다. 리처드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북한이 선제 타격을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공격하죠. 화면에 빨간 궤적들이 그려졌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졌죠. 피해는 있습니다. 민간 피해도 발생하죠. 리처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 한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북한의 모든 포병 진지가 사라집니다. 화면 속 빨간 점들이 일제히 지워졌습니다. 북한 포병은 첫날 만에 전멸했습니다. 포방부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힘이었습니다. 리처드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72시간, 아니 실전이라면 24시간, 하루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정확히는 전쟁이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 누가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이게 한국이 만든 평화였습니다. 협상이나 조약이 아니라 절대적 힘으로 만든 평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울타리였습니다. 포탄이 아니라 평화를 쏘는 거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국의 또 다른 자원, 바다가 만든 강국. 땅속에는 포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화력은 전쟁을 끝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평화를 강제했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 공격하지 않고 방어하는 기술. 포방부는 단순한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억제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그 상징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 보고서 4장을 펼치는데 한 장의 위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땅이 아니라 바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삼면이 바다였습니다. 서쪽으로 황해, 남쪽으로 남해, 동쪽으로 동해. 한반도는 물로 둘러싸인 반도였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땅만 봤습니다. 국경선과 휴전선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보지 않았죠. 한국에겐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 있습니다. 무역 담당 분석관 수잔리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동아시아 경제를 20년간 연구한 전문가였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저는 고개를 가웃했습니다. 바다가 자원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숫자를 보시죠. 수잔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연간 물동량 13억 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3억 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중 99.6%가 바다를 통해 움직입니다. 99.6%? 거의 전부였습니다. 육로는 북한으로 막혀 있습니다. 항공은 비쌉니다. 결국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평균은 80%입니다. 수잔이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20% 높습니다. 바다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에게 바다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바다가 막히면 나라가 멈춥니다. 부산항을 보셨습니까? 수잔이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항구 전경이었습니다.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크레인들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세계 2위 환적항입니다. 환적항. 화물을 내렸다가 다시 싣는 항구죠. 동아시아 물류의 허브였습니다. 287개 항로가 이곳을 거칩니다. 287개.
저는 놀랐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든다는 겁니까? 아시아에서 미주로 유럽으로 중동으로 이렇게 모든 길이 부산을 지납니다. 수잔이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에서 뻗어나간 항로들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2024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량 2,200만 개입니다. 2천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 상상이 안 됐습니다. 자, 매일 6만 개씩 처리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무역 통계를 펼쳤습니다. 놀라운 숫자들이 계속 나왔죠. 2011년 1조 달러 클럽 가입. 전 세계에서 9번째였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합쳐 1조 달러를 넘긴 나라. 한국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2024년 수출액은 6,838억 달러입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인구 5천만 명 나라가 세계 6위 무역국. 믿기지 않았습니다. 1인당 수출액으로 치면 더 놀랍습니다. 수잔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인당 1만 3천 달러가 넘습니다.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죠?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곡선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60년 만에 농업국에서 무역 대국으로 변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다를 이용했습니다. 수잔이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땅은 좁고 자원은 없고 인구는 많았습니다. 남은 건 바다뿐이었습니다. 저는 역사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과거엔 다른 의미였습니다. 몽골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왔습니다. 왜구가 해안을 약탈했습니다. 청나라 함대가 압박했죠. 일본 군함이 침략했습니다. 바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침략의 통로였습니다. 저기 오는 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바다는 생존의 길이 됐습니다. 번영의 통로죠. 저는 현대 한국의 항구 사진들을 봤습니다. 부산, 인천, 울산, 광양 모두 거대했습니다. 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업도 보셔야 합니다. 수잔이 새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국가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압도적이죠.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한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습니다. 세계 선박 발주량의 40%를 한국이 가져갑니다. 40%?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중국은 많이 만들지만 싼 배만 만듭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죠. 한국은 둘 다 잡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바다 위에서도 강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배를 만드는 것까지 바다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해운 회사들도 강합니다. 수잔이 이어갔습니다. 세계 10대 해운사 중 2개가 한국 기업입니다. 배도 한국산, 운송도 한국 회사, 바다 위 모든 것이 한국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항로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선들이 일본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에 닿았죠. 서쪽으로는 중국 해안을 따라 유럽까지 이어졌습니다. 287개 항로,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석유가 없어서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강점이 됐군요.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유가 없으니까 바다를 개척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을 키웠죠.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바다로 나간 겁니다. 한국 상선들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잔이 최근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홍해 위기 때도 호르무즈 긴장 때도 계속 운항했죠. 우회하거나 호송하거나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다는 한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끊을 수 없었습니다. 끊기면 나라가 멈춥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부산항에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수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밤에 봐도 나처럼 밝죠. 크레인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쉬지 않는 항구, 끊임없이 움직이는 컨테이너, 전 세계를 향해 떠나는 배들, 한국의 심장이 서울이라면 동맥은 부산입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피가 온몸으로 퍼지죠. 저는 통계를 다시 봤습니다. 99.6%,
거의 모든 물자가 바다로 움직입니다. 바다 없이는 한국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엔 침략의 바다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젠 번영의 바다가 됐습니다.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외구가 오던 바다로 이제는 무역선이 나갑니다. 침략당하던 해안에 이제는 세계 최대 항구가 있죠.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장 아팠던 곳이 가장 강한 곳이 됐습니다. 두려워했던 바다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땅속 포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 무역선도 한국의 힘이었죠. 군사력과 경제력, 화력과 물류력, 두 축이 한국을 지탱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포탄도 공급하고 물자도 운송합니다.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수잔이 웃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포토맥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그 건너편 한국 해안선이 떠올랐습니다. 삼면이 바다, 한때는 저주였습니다. 이젠 축복이 됐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용했죠. 침략의 통로를 번영의 길로 바꿨습니다. 파도가 아닌 무역선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대만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경제도 지키죠. 한국은 둘 다 가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5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내륙국들의 몸부림, 그리고 주변국들의 견제, 바다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음 장이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끝없는 자원이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없어도 항로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바다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흥미로운 섹션이 있었습니다. 내륙국 경제 분석이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들의 기록이었죠. 저는 별 관심 없이 넘기려다 멈췄습니다. 첫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르단은 땅을 내주고 바다를 샀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1965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교환 협정이었습니다. 요르단은 내륙 영토 6,000제곱킬로미터를 포기했죠. 그 대가로 받은 건 아카바만 해안선 19km였습니다. 19km? 서울에서 인천 절반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걸 위해 6,000제곱킬로미터를 넘긴 겁니까? 바다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요르단 경제의 60%가 아카바항을 통해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해안선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건 숨을 쉴 구멍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례가 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때 홍해 연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1993년 에리트레아가 독립하면서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륙국이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48%가 항만 이용료로 나갔습니다. 48%? 거의 절반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지부티 항구를 빌려 써야 했습니다. 모든 수출입 물자가 그곳을 거쳤습니다. 통행료만 연간 15억 달러였죠. 이건 경제가 아니라 인질입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남의 항구에 바친다는 겁니까? 독립국이 맞습니까? 자료는 계속됐습니다. 2024년 에티오피아 소말릴란드 양해 각서가 나왔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베르베라항 50년 사용권을 얻기 위해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승인했죠. 국제사회 반발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바다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몽골 차례였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국입니다. 바다까지 최다거리가 700km. 그마저도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2015년 3월 몽골 러시아 송유관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몽골은 러시아 송유관 통과권을 얻기 위해 영구 사용료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매년 석유 수입액의 22%를 러시아에 내야 했습니다. 바다의 대체물조차 제값을 치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륙국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주변국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항구를 빌려야 했고 통로를 열어달라고 빌어야 했죠. 반면 한국은 어땠습니까? 사면이 바다였습니다.
287개 항로가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대서양으로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바다 아래 360만 발의 포탄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화력,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내륙국과 해양국의 차이였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해양국 평균 경제 성장률이 내륙국보다 2.3배 높았습니다. 무역 의존도는 3배 차이가 났습니다.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국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한국은 운이 좋았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잔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바다를 활용한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건 주어진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세계 6위 무역국으로 만든 건 노력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국 반응 분석.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주변국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중국 자료가 먼저 나왔습니다. 2025년 베이징 국제안보포럼 중국 국방부 대변인 발언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무분별한 무기 수출은 지역 안정을 해칩니다. 무분별?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합법적 수출을 무분별이라 부르다니 속내가 뻔했습니다. 자료를 더 읽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K포탄 수출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간섭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불편해하는군요. 저는 웃었습니다. 중국 동북부 군사기지가 K9 사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한국이 강해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음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2025년 2월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약지는 평화헌법의 굴욕이다. 평화헌법. 일본이 자위대만 유지하는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약점이 됐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 무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수출조차 못했죠. 부러운 겁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하는 걸 자기들은 못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투였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밀렸고 이제 방산에도 밀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겠죠. 러시아 자료도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군사회에 러시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서방의 탄약고 역할을 하는 국가에 주목해야 한다. 위협이었습니다. 은근한 경고였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었죠.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압박했습니다. 일본은 질투했습니다. 러시아는 위협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수잔이 말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니까요.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한국 포탄으로 버텼습니다. 나토 13개국이 K포탄 공동 구매에 참여했습니다. 백악관 보고서엔 한국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국이 견제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서방 전략 자체가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 위치를 봤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 러시아와 가까운 곳, 지정학적으론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차점이 됐습니다.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허브가 됐죠. 작은 동맹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입니다. 수잔이 나토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부터 한국을 글로벌 파트너로 재분류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 지역 동맹에서 세계 파트너로 격상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변국들이 견제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수잔이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체계를 지탱하는 나라가 됐죠. 저는 통계를 다시 봤습니다. 방산 수출 17조 원 돌파, 무역량 세계 6위, 포탄 비축 세계 1위, 조선산업 세계 1위. 숫자들이 말해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대국이었습니다. 영토는 작아도 영향력은 컸습니다. 견제는 곧 존경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죠? 수잔이 웃었습니다. 무시당하는 나라는 견제받지 않습니다. 그 견제받는다는 건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중국이 압박하는 이유, 일본이 질투하는 이유, 러시아가 경계하는 이유,
모두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내륙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요르단, 에티오피아, 몽골, 그들은 여전히 바다를 갈망했습니다. 여전히 주변국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다를 가졌습니다. 화력도 가졌습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부러워할 만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갖지 못한 걸 한국은 다 가졌으니까요. 수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6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되는 이유. 저는 궁금했습니다. 펜타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내륙국들은 숨을 쉴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요르단은 영토를 내주고 바다를 얻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소득의 절반을 항구 사용료로 냈습니다. 몽골은 송유관 하나 빌리는데 영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바다도 화력도 모두 가졌습니다. 주변국들이 견제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견제는 존경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펜타곤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합참의장도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죠. 대형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동맹국 이름이 곳곳에 표시됐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이탈리아 수십 개 나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 국가 목록입니다. 브리핑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사라졌습니다. 생산 능력 한계였습니다. 프랑스가 지워졌습니다. 자국 방어가 우선이었죠?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수십 개의 동맹국 중 유일하게 남은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창고가 비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습니다. 한국의 생산 라인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본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보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미군 월 생산량 4만 7천 발, 한국 23만 발, 5배 차이였습니다. 격차가 아니라 차원이 달랐습니다. 2월 한 달간 우리가 생산한 양을 한국은 일주일 만에 만듭니다. 합참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능력이 아닙니다. 전쟁 수행 능력 자체입니다. 저는 다른 통계를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이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한국산 포탄 110만 발이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전체 공급량의 52%였습니다. 절반이 넘었습니다. 실질적 공급망은 한국입니다. 국방장관이 인정했습니다. 이 전쟁은 한국 없이 지속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펜타곤에서 일했지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이 누군가에게 의존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다니 백악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 참모가 문서를 돌렸습니다. 표지에 최고기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결론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산업 능력은 필수 불가결하다. 영어 원문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백악관이 공식 기록으로 남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분석이 상세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나토 양쪽의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생산 능력, 비축량, 품질 관리 모두 세계 최고였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 위치도 완벽했죠. 지도를 보시죠. 브리핑 장교가 아시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동쪽으로 일본, 남쪽으로 태평양,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입니다.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교차점이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포탄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입니다. 합참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면 우리 전체 전략이 무너집니다. 저는 통계를 더 펼쳤습니다. 한국의 능력을 세분화한 자료였습니다. 군사력, K9 자주포 3,400문, 포탄 360만 바,
세계 최강 포병이었습니다. 산업력, 방산 수출 17조 원, 세계 5위, 40개국의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물류력, 부산항 세계 2위 환적항, 287개 항로, 조선산업 세계 1위, 세 가지 모두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한국은 완결성을 갖췄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만들고 보관하고 운송하고 관리합니다. 전 과정을 혼자 해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나토 자료를 펼쳤습니다. 13개국이 K포탄 공동구매에 참여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모두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이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브리핑 장교가 말했습니다. 한국 포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품질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검증됐습니다. 명중률 90.7%, 불발률 0.2%, 수치가 말해줬습니다. 독일도 문의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자국 생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국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조차 한국에 손을 벌렸습니다. 유럽 최강 산업국이 말입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저는 과거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식량을 보냈습니다. 옷을 보냈습니다. 군대를 보내 지켰습니다. 이제는 역전됐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팝니다. 탄약을 공급합니다. 우리 전선을 지탱합니다. 의 관계가 재편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켜주는 동맹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동의했습니다. 상호 의존입니다. 우리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략 분석 자료를 펼쳤습니다. 시나리오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 생산 중단 시, 우크라이나 전선 3개월 내 붕괴, 나토 동부 전선 약화, 동아시아 방어선 위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시나리오 2, 한국 협력 강화 시, 서방 탄약 공급 안정, 러시아 억제 강화, 인도 태평양 전략 견고화, 결론 역시 명확했습니다. 필수였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체계가 멈춥니다. 합참의장이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체계의 핵심입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미국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핵심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관계 심화입니다.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단순 동맹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도 같은 노을을 보고 있겠죠. 그곳 공장에서는 지금도 포탄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의 이름 아래 중심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전선은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부산항에서 배가 떠났습니다. 그 배에 실린 포탄이 우크라이나를 지켰습니다. 나토를 안정시켰습니다. 백악관 보고서의 결론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필수 불가결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7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봤습니다. 과학으로 완성된 155mm 인공지능과 결합하다. 한국의 포탄은 단순히 많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있었습니다.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누군가가 지켜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지키고 세계를 함께 지탱하는 나라였습니다. 동맹의 의미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펜타곤 지시였습니다. 직접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눈으로 보라고 했죠. 국방과학연구소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달랐습니다. 첨단 장비가 가득했습니다. 루카스 벤틀리 분석관님이시죠?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박현수입니다. 포탄 개발팀장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실험실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55mm 포탄을 보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박현수가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작업대 위에 포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155mm, 길이 70cm쯤 됐습니다. 무게는 43kg. 단순해 보이시죠? 박현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금속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가 포탄을 가리켰습니다. 물리학, 화학, 인공지능이 만든 예술입니다. 예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현수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포탄 제작 과정을 하나씩 풀어놨습니다. 강철 선택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도와 압력을 견뎌야 했습니다. 발사 순간 섭씨 2000도가 넘습니다. 압력은 4000기압. 일반 강철로는 안 됐습니다. 특수 합금강을 씁니다.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크롬, 몰리브덴, 니켈을 배합합니다. 비율이 중요하죠. 0.1%만 달라져도 성능이 바뀝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화학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약이었습니다. 추진 화약과 폭발 화약, 두 가지를 써야 했습니다. 추진 화약은 천천히 탑니다. 박현수가 설명했습니다. 포탄을 밀어내야 하니까요. 폭발 화약은 순간적으로 터집니다. 목표물을 파괴하죠. 연소 속도 제어가 핵심이었습니다. 너무 빠르면 포신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너무 느리면 사거리가 짧아졌습니다. 30년 연구했습니다.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최적 배합을 찾기까지 말입니다. 30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현수가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넣었습니다. 인공지능? 포탄의 말입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헤이우 자주포에 탑재됩니다. 박현수가 시스템을 보여줬습니다. 인공지능 탄도 분석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떴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해했습니다. 0.3초 만에 계산합니다. 0.3초? 눈 깜빡일 시간이었습니다. 바람, 온도, 습도, 지형을 모두 계산합니다. 박현수가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탄도를 수정하죠. 발사 전에 최적 각도를 제시합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계산됐습니다. 풍속 초속 3m, 온도 섭씨 15도, 습도 62%, 모든 변수가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사 각도 43.7도, 추진 장량 6.2kg, 명중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7.5%입니다. 거의 100%였습니다. 오차 방향은 3m입니다. 3m, 미사일급 정확도였습니다. 포탄으로 이런 정밀도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연해 드릴까요? 박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은 23km 떨어져 있습니다. 박현수가 가리켰습니다. 산 너머였습니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포수가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동했습니다. 화면에 계산 결과가 떴습니다. 발사합니다. 크왕! 포성이 울렸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포탄이 날아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사라졌습니다. 착탄까지 47초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돌아갔습니다. 화면에 목표물이 떴습니다. 드론 영상이었습니다. 낡은 탱크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탱크 한가운데였습니다. 오차 1.7m입니다.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정확했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3km를 날아가서 2m도 안 되는 오차. 이건 포탄이 아니라 유도탄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을 끝내기 전에 목표는 이미 사라집니다.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 포탄이 왜 특별한지 말입니다. 많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도 비슷한 걸 개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박현수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게 차이죠.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쓴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40개국이 도입을 원합니다.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계약 진행 중인 곳만 40곳입니다. 40개국, 전 세계가 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포탄을 다시 봤습니다. 70cm 금속 원통, 하지만 그 안에 30년 연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학, 물리학, 인공지능이 결합돼 있었습니다. 이건 금속이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현수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포탄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험실로 돌아왔습니다. 자료를 더 받았습니다. 한화 시스템과 국방과학연구소 공동개발 기록이었습니다. 2021년 프로젝트 시작, 2023년 시제품 완성, 2025년 실전 배치, 4년 만에 해낸 겁니다. 세계는 아직 총을 쏘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 전쟁은 기술 전쟁입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죠. 저는 서울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포탄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재정의한 나라였습니다. 화약 위에 코드를 새긴 민족이었습니다. 금속의 지능을 불어넣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 8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간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360만 발의 포탄, 1만 4천 킬로미터 지하 터널, 세면이 열린 바다, 인공지능 탄도 시스템, 모든 조각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지상과 해상 두 세계의 힘을 동시에 가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백악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국방산업과 조선산업이 같은 문단에 나왔습니다.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함께 묶었습니다. 한국방산과 한국조선업은 전략적 쌍둥이다. 나 보고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둘은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작동했습니다. 포탄을 만들고 배로 운반합니다. 무기를 생산하고 항로로 수출합니다. 땅에서 만들고 바다로 펼칩니다.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문서를 펼쳤습니다. 2025년 5월 브뤼셀 회의 기록이었습니다. 11개국이 한국과 공동협정을 맺었습니다. K가구 자주포와 한국 조선 기술을 함께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기둥, 나토 사무총장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을 지역 파트너가 아니라 세계 기둥으로 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방산 수출 17조 원 돌파, 세계 5위, 조선업 세계 1위, 발주량 40% 점유, 무역 규모 세계 6위, 수출 6,100억 달러, 포탄 비축 세계 1위, 360만 발,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동료 분석관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구는 5천만이지만 영향력은 5억을 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숫자로 재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체계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평가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두 자원, 군사력과 해양력, 땅속 포탄이 전쟁을 억제했습니다. 바다 위 무역선이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두 축이 함께 돌아갔습니다. 케이너의 포신과 부산항 크레인이 같은 방향을 봅니다. 제가 썼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세상을 잇는 힘입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북쪽으로 K9 사거리, 54km 원이 그려졌습니다. 중국 동북부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쪽으로 항로, 287개 선이 뻗어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2개 원이 겹쳤습니다.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저주가 축복이 됐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대륙과 해양 사이 최악의 위치였는데 이제는 최고의 위치가 됐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침략의 통로가 연결의 허브가 됐습니다. 전쟁터가 무역 중심지가 됐습니다. 한국은 위치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바꿨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전략 균형의 중심이다.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전쟁을 억제한다. 경제적으로는 세계를 연결한다.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칠 곳이 없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마크가 웃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균형을 바꾸는 경우죠. 맞았습니다. 영토는 작았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한국은 아침이겠죠. 그곳 공장에서 포탄이 만들어지고 있을 겁니다. 부산항에서 배가 떠나고 있을 겁니다. K9 자주포가 훈련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 준비했습니다. 932번 침략당했지만 933번째는 달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내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지켜져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를 함께 지켜내고 있다. 360만 발의 충격은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선언이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국방장관 앞으로 보낼 겁니다. 백악관에도 보고될 겁니다. 한 달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를 믿었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봤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통계 너머 역사가 느껴졌습니다. 932번의 침략, 70년의 준비, 360만 발의 비축, 1만 4천 킬로미터 터널, 모든 숫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었고 결심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습니다. 포탄은 그들의 기술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세계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동맹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일방적 보호에서 상호 협력으로, 한쪽이 지켜주는 관계에서 함께 지탱하는 관계로,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펜타곤이 움직일까? 백악관이 정책을 바꿀까?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한국 없이는 우리 전략이 무너진다는 것. 360만 발의 포탄. 그건 단순한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준비였습니다. 각오였습니다. 세계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나라, 평화를 공급하는 나라, 세계를 연결하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토, 한국과 방산조선 통합협정 체결. 저는 웃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세계가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동맹이 아니라 세계의 기둥,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지탱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20년 넘게 분석관으로 일했지만 이런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계의 균형을 바꾸는 걸 목격한 겁니다. 360만 발의 충격, 그건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우리는 함께한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932번 무너졌지만 9833번째는 스스로 일어선 나라, 침략의 바다를 번영의 바다로 바꾼 민족, 두려움을 힘으로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한 사람들, 전쟁을 억제하는 화력과 세계를 연결하는 바다, 두 축을 모두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작은 동맹이 아니라 세계의 기둥,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탱하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360만 발의 충격.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